안녕하세요. 잠자리에서 듣는 옛 이야기 밤동화 TV입니다. 오늘은 1시간 동안 들으실 8편의 흥미진진한 옛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청탁하지 말 것을 이라는 이야기는 높은 벼슬에 있는 친척에게 벼슬 한 자리를 청탁하려다 그것을 후회하게 되는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를 반면 교사 삼아 부정한 방법으로 잘 되길 바랄 시간에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세를 배우게 된답니다. 오늘도 옛 이야기를 통해 재미와 교훈, 더불어 편안한 휴식까지 얻으시길 바랍니다. 청탁하지 말 것을. 이 후백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랍니다. 그가 이조 판서로 있을 때 하루는 친척 한 사람이 찾아왔지요. 서로 잡담을 나누다가 일어서면서 은근히 부탁을 해왔어요. 어르신, 친척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찮은 자리라도 한 자리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에 이 후백은 말없이 상자에서 조그만 책자 하나를 꺼내어 그 친척에게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깨알같이 적혀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그 사람의 이름도 적혀 있었지요. 이게 무슨 책인지? 내가 좋게 보아 벼슬길에 추천할 사람들의 명단이네. 보다시피 자네의 이름도 들어있지 않은가? 아이고 어르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후백은 머리를 저으면서 말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자네의 이름을 지워야겠네. 내가 일찍부터 자네의 재주를 아껴 적당한 직책이 나오면 추천하려 했으나 지금 보니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되는 걸 어쩌겠나.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아직도 못 알아듣는단 말인가. 자네가 아까 벼슬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자네를 추천하는 일은 떳떳한 일이겠지. 그런데 이제 자네 청탁을 받았으니 추천할 수가 없네. 정말 송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오나. 애석한 일이지만 할 수 없네. 청탁을 받고 벼슬을 준다면 그건 공정한 처사가 못 되네. 그냥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부끄럽습니다, 어르신. 그 사람은 이 후백의 말을 듣고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고 물러나왔어요. 이 후백은 이처럼 엄격하게 사람을 등용했답니다. 사람을 쓸 때는 자기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적었지요. 그런데도 항상 자신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지 반성했으며 자신이 추천한 자가 혹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내가 나라 일을 그르쳤구나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걱정했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우정. 중국 춘추 시대 제나라의 관중과 포숙은 어릴 적부터 절친한 친구였답니다. 후에 관중은 명재상으로 이름을 날리는데 그가 명재상이 되기까지는 친구였던 포숙의 공이 아주 컸답니다. 관중이 포숙과 장사를 하던 때였지요. 보통은 이익을 똑같이 나누는데 관중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갔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웃 사람들이 포숙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관중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알고 있으시오? 허허, 알다 마다요.
제가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관중은 우리 집보다 사정이 어렵고 집에 부양해야 될 가족이 많습니다. 그 이웃 사람이 다시 물었답니다. 관중은 지난번 전쟁터에서 3번이나 도망쳐서 겁쟁이라 손가락질 받는다오. 당신이 무엇이 아쉬워 관중과 계속 어울리는 것이오? 그것은 관중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오. 그는 정직하고 지혜롭고 용기도 있습니다. 다만 그가 전쟁터에서 3번이나 도망친 것은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었소. 그가 전쟁터에서 쓸데없는 만용을 부리다가 목숨을 잃게 되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겠소? 이렇게 말하자 그 이웃 사람은 더는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밖에서 듣던 관중은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생각하였지요. 아,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이는 보숙이구나.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같이 하던 관중과 포숙은 각자 제 나라의 왕자, 큰아들 규와 작은아들 소백의 중요한 신하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형제 간의 왕위 다툼으로 둘은 어쩔 수 없이 반대편에 서게 되었어요. 결국 동생 소백이 제후 환공이 되면서 형제 간의 다툼이 마무리되었답니다. 형의 편에 섰던 관중은 소백 앞으로 끌려오고 말았지요. 제 나라의 제후가 된 소백은 이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관중을 잡아들여 목을 베려했어요. 그때 포숙은 목숨을 걸고 이를 말렸답니다. 전하, 제 나라만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저 하나로 충분할 것이옵니다. 하오나 천하의 패자가 되시려면 관중을 기용하시옵소서. 황공은 포숙의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아들여 관중을 살려주었답니다. 그리고 포숙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중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지요. 이후 제 나라는 관중 덕분에 아주 부강해졌다고 한답니다. 이처럼 관중과 포숙의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우정, 관포지교는 참된 사귐의 모범이 되었답니다. 아야, 진지, 담배. 여보, 실을 한 번 당기면 진지 많이 드십시오 하고 2번 당기면 담배 태우시지요 하고 인사하세요. 아시겠지요? 아내는 기다란 실 끝을 잡고 남편에게 단단히 일러주고 있었어요. 남편은 인사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바보였으나 아내는 아주 영리한 여자였답니다. 어리석은 남편은 밖에 나가면 온갖 망신을 당하거나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지요. 그러나 아내는 이런 남편과 결혼한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배우면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 남편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어요. 남편도 아내의 마음을 알았는지 열심히 익히고 잘 따라주었지요. 어느 날 결혼한 후 처음으로 남편이 처갓집에 가게 되었어요. 아내는 남편과 함께 가지만 혹시라도 남편이 친정에 가서 실수하여 망신을 당하면 어쩌나 몹시 걱정되었어요. 장인 장모에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나 머리가 모자란 남편은 제대로 하지 못하였답니다. 아내는 하는 수 없이 꾀를 내었어요. 기다란 실을 준비하여 한쪽 끝을 남편의 다리에 매게 한 다음 다른 쪽 끝을 쥐고 당기면 인사를 하기로 남편과 약속한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친정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실수할까봐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다시 연습을 하였어요.
아내가 실 끝을 쥐고 한번 잡아당겼지요. 아이고, 진지 많이 드십시오. 난데없이 아이고 소리가 왜 들어가지요? 아파서 저절로 나오는 걸 어떡해요? 아파도 좀 참으시고 다시 해보셔요. 진지 많이 드십시오.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낭구님은 참을성이 많으시다니까요. 아내는 웃음을 참으려고 입을 틀어막으면서 실을 2번 잡아당겼어요. 담배 태우시지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만 떠나시지요. 인사말 연습이 잘 되어 부부는 흐뭇했답니다. 함께 집을 나서서 저녁이 되어서야 처갓집에 닿았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밥상이 나왔답니다. 사위는 장인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사위가 왔다고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였지요. 마침 부엌에 들어간 아내가 조심스럽게 실을 잡아당겼어요. 사위는 신호가 오자 장인에게 공손히 인사를 드렸답니다. 진지 많이 드십시오. 그래. 자네도 많이 들게나. 장인은 바보 사위가 인사를 하자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답니다. 바보가 이제야 철이 드는 모양이군. 장인은 이렇게 생각하며 저녁밥을 사위와 함께 맛있게 먹었답니다. 장인이 수저를 놓고 숭늉을 마셨을 때였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실을 2번 잡아당겼지요. 사위는 금방 알아채고 장인에게 말하였어요. 담배 태우시지요. 장인은 사위가 정중히 인사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어요. 내가 사위를 잘 보았어. 지금은 비록 바보 노릇을 하지만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지도 모를 일이지. 장인은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답니다. 사위도 덩달아 좋아했어요. 연습한 보람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런데 부엌에서 방 안을 살펴보며 실을 잡아당겨 신호를 보내던 아내가 뱃속이 좋지 않아 볼 일이 급해졌어요. 아내는 실 끝을 쥐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부뚜막 벽에 걸린 북어 몸뚱이에다 실을 친친 메어놓고 뒷간으로 뛰어갔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북어 냄새를 맡은 개가 침을 흘리며 부엌을 기웃거렸지요. 사람이 아무도 없자 부뚜막에 올라가서 북어 꽁무니를 물고 내려왔답니다. 방 안에 있던 남편은 실이 한번 당겨지자 얼른 장인에게 인사를 하였어요. 진지 많이 드십시오. 허허, 방금 먹었는데 또 먹으란 말인가? 장인은 이상하다는 듯이 사위를 바라보았어요. 한편 개는 메어놓은 실을 끊으려고 북어 꽁무니를 물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답니다. 사위는 아내가 실을 2번 잡아당기는 줄 알고 또 인사를 하였어요. 담배 태우시지요. 그러나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잇따라 실을 잡아당기자 사위는 인사하기가 무척 바빠졌어요. 진지 많이 드십시오. 담배 태우시지요. 진지 많이 드십시오. 담배 태우시지요. 진지. 사위는 개가 실을 끊으려고 북어 꽁무니를 당겨서 좌우로 흔들어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인사를 되풀이하였어요. 북어를 메어놓은 실이 풀리지 않자 개는 더 흔들어대었지요. 사위는 고개와 다리가 아파 견딜 수가 없어 저절로 아야 소리가 나왔답니다. 아이고 아파. 진지 많이 드십시오. 아이고 아파라. 담배 태우시지요.
점점 더 빨리 잡아당길수록 사위의 고갯짓과 인사말도 빨라졌답니다. 아야, 진지 담배. 아야, 진지 담배. 아야, 아진담, 아진담. 지쳐서 쓰러질 듯한 사위를 보며 장인은 안타까운 듯이 중얼거렸어요. 허허, 조금 나아진 줄 알았더니 더 형편없는 바보가 되었구나 그래. 임진왜란의 영웅 농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였답니다. 나라의 운명을 관군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우리 백성들도 힘을 합쳐 외놈들을 무찌르자. 나라를 위해 일어난 사람들이 월강 평야로 모여들자 최경회 장군은 이들을 훈련시켜 용맹스러운 의병 부대를 만들었답니다. 우리 여자들도 나라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 하지 않겠어요? 논계 역시 부녀자들을 모아 의병들의 치료는 물론 밥이며 빨래 등을 해주었답니다. 의병들의 활약에 왜군은 경상도까지 쫓겨 내려가게 되었답니다. 조선의 의병을 우습게 보던 왜군 장수는 분해서 어찌할 줄 몰랐지요. 의병 놈들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선 지도를 들여다보던 왜군 하나가 말하였어요. 조선의 전라도에는 수많은 곡식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전라도 땅만 빼앗으면 조선 사람들은 물론 의병들도 먹을 게 없어 우리에게 맞서지 못할 것입니다. 왜군 장수는 크게 기뻐하며 공격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러나 전라도로 가는 길목에는 진주성이 있었지요. 왜군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주성을 쳐들어갔어요. 뭐라, 진주성의 병력은 의병까지 합쳐봐야 겨우 3천인데 어떻게 10만의 적군을 상대한단 말이냐. 이 소식을 들은 최경회는 의병 500명을 거느리고 진주성으로 갔답니다. 논계 역시 안악들을 모아 이곳으로 갔지요. 하지만 왜군 10만을 상대로 싸우기엔 조선의 힘이 너무도 약했답니다. 얼마 못 가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 안으로 들어온 왜군들은 사람들을 마구 죽이기 시작하였어요. 진주성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답니다. 논계야, 우선 이곳을 빠져나가거라. 최경회는 농계를 내쫓다시피 하여 진주성 밖으로 나가게 하였어요. 왜적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남강에 몸을 던집시다. 살아남은 장수들과 최경회는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해 절을 올린 후 남강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7월 칠성날 남강 위의 촉성루에서 외장들의 잔치가 벌어졌어요. 조선 여자들은 정말 지독해. 그것들이 성벽 위에서 돌을 던지는 바람에 우리의 병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 이때 농계는 기생으로 위장해 있었어요. 외장을 꿰어서 함께 강물에 뛰어들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지요. 꼭 최경회 장군의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논계는 굳은 결심을 하고 의암 바위 위에 올라섰지요. 아니, 저 강가 바위 위에 서 있는 저 여자는 누구지? 내가 저 조선 기생을 데리고 오겠소. 하늘이 농계의 기도를 들었나 봅니다. 평소에 용맹을 뽐내던 외장 하나가 촉성루에서 내려와 논계에게 다가왔어요. 논계는 얼굴에 웃음을 띄었지요. 어서 더 가까이 오너라, 이 원수놈아. 논계는 외장을 꽉 껴안았어요. 촉성루 위에서 이들을 구경하던 외나라 장수들은
박수를 쳤어요. 어서 그 조선 기생을 데리고 이리로 오시오. 그 순간 논개는 외장을 껴안은 채 남강 속으로 떨어졌어요. 아니, 저 독한 조선 여자가 개야 무라를 일부러 유인해서 강물에 빠뜨렸다. 이미 10손가락마다 반지를 끼고 있던 농개는 적장을 결코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삼형제의 소원. 옛날에 배나무를 소중하게 가꾸며 살아가는 삼형제가 있었답니다. 삼형제는 돌아가며 배나무를 지켰지요. 어느 날 하느님이 천사를 불러 말하였어요. 배나무를 지키는 저 가난한 삼형제를 도와주고 오너라. 천사는 땅으로 내려갔답니다. 초라한 나그네로 꾸미고 삼형제의 집을 찾아갔지요. 마침 막내가 배나무를 지키고 있었어요. 나그네는 막내에게 부탁했어요. 젊은이, 배가 고픈데 배 하나만 따주구려. 막내는 얼른 배 3개를 땄답니다. 자, 받으세요. 저쪽에 열린 배는 형님들 거예요. 그래서 이것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나그네는 배를 받아들고 돌아갔지요. 다음 날 나그네는 삼형제의 집을 다시 찾아왔어요. 오늘은 둘째가 배나무를 지키고 있었답니다. 젊은이, 배가 고픈데 배 하나만 따주구려. 나그네가 부탁하자 둘째도 얼른 배 3개를 땄답니다. 저쪽에 열린 배는 형제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나그네는 배를 받아들고 돌아갔지요. 다음 날에는 첫째가 배나무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나그네가 나타났지요. 젊은이, 배가 고픈데 배 하나만 따주구려. 나그네가 부탁하자 첫째도 얼른 배 3개를 따주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천사는 신부로 꾸미고 삼형제의 집을 찾아갔답니다. 자네들이 아주 착하고 성실하다는 소문을 들었네. 내가 소원을 들어주지. 신부는 첫째에게 물었어요. 자네 소원은 무엇인가? 첫째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저 강에 포도주가 흐르고 제가 그 포도주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네. 신부는 지팡이를 들어 하늘에 십자가를 그었지요. 순간 강물이 포도주로 변했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많은 일꾼이 나타나 포도주를 항아리에 담았어요. 신부는 둘째에게 물었지요. 자네 소원은 무엇인가? 둘째는 비둘기 떼가 모이를 쪼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하였어요. 저기 저 비둘기들이 모두 양으로 변하고 제가 그 양떼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네. 신부는 다시 지팡이를 들어 하늘에 십자가를 그었지요. 그러자 비둘기가 모두 양으로 변하였어요. 그리고 양 젖을 짜는 하녀들과 양치기들도 생겼답니다. 신부는 마지막으로 막내에게 물었어요. 자네 소원은 뭔가? 막내는 한참 생각하고 나서 말했지요. 하느님께 사랑받는 신앙심 깊은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소원이구나. 이 세상에 그런 아가씨는 딱 3명뿐이지. 하지만 2명은 이미 결혼을 했단다. 나머지 1명은 어떤 나라의 공주인데 벌써 훌륭한 2 왕자가 정혼을 하러 와 있단다. 아무튼 공주한테 가서 사과를 바쳐보도록 하자. 막내와 신부는 사과를 가지고 신앙심 깊은 공주가 사는 궁전으로 떠났답니다.
그 나라에서는 청혼할 때 사과를 바치는 풍습이 있었지요. 공전에 이르자 때마침 두 왕자가 공주에게 사과를 바치고 있었어요. 막내도 사과를 공주에게 바쳤답니다. 임금님은 막내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거기 있는 가난한 젊은이도 우리 공주한테 청혼을 하러 온 게냐? 신부가 앞으로 나섰어요. 임금님, 겉모습만으로는 하느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말인가? 누가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지 세 사람을 시험해 보십시오. 어떻게 말인가? 공주님께서 세 사람을 위해 포도나무 세 그루를 심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포도가 열린 나무에 젊은이를 사위로 삼으시는 겁니다. 좋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지.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공주는 세 사람을 위해 정원에 포도나무 세 그루를 심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임금님은 신하들을 데리고 정원으로 나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임금님은 깜짝 놀랐어요. 막내의 포도나무만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지요. 마침내 막내는 신앙심 깊은 공주와 결혼했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가난한 막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막내와 공주를 궁전에서 내쫓았지요. 막내는 공주와 숲속으로 들어가 오두막을 짓고 오순도순 살았답니다. 1년 뒤 하느님은 다시 천사를 불렀어요. 천사는 하늘나라로 돌아가 있었지요. 삼형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구나. 다시 땅으로 내려가 살펴보고 오너라. 천사는 이번에는 거지로 꾸미고 삼형제를 찾아 나섰어요. 거지는 먼저 첫째를 찾아가 부탁했지요. 목이 마릅니다. 포도주 한 모금만 주십시오. 첫째는 야멸치게 거절했어요. 거지에게 줄 포도주가 어디에 있어? 썩 꺼지거라. 어느새 첫째는 지독한 구두쇠가 되어 있었답니다. 거지는 지팡이를 들어 하늘에 십자가를 그었어요. 그러자 포도주가 흐르던 강은 예전처럼 물이 흐르는 보통 강이 되었답니다. 거지는 엄한 목소리로 첫째를 꾸짖었어요. 너는 남한테 베풀 줄을 모르니 하느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구나. 옛날처럼 배나무나 지키며 살아라. 거지는 목장을 하는 둘째를 찾아갔답니다. 배가 고픕니다. 양젓 한 그릇만 주십시오. 둘째 역시 구두쇠가 되어 있었어요. 양젓이 남아도는 줄 알아? 다른 데 가서 알아봐. 거지는 이번에도 지팡이를 들어 하늘에 십자가를 그었답니다. 그러자 양들은 모두 비둘기로 변해 날아가 버렸어요. 거지는 둘째에게 호통쳤지요. 너도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모르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 그러니 옛날처럼 배나무나 지키도록 하거라. 거지는 마지막으로 막내 부부가 사는 숲속의 오두막을 찾아갔답니다.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거지가 사정을 하자 막내 부부는 두 말 안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누추하지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대접할 음식이 없어 어쩌지요? 괜찮습니다. 그냥 보통 때 드시는 것을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막내 부부는 몹시 난처했어요. 오래전에 빵이 떨어져서 풀뿌리를 삶아 먹고 있었거든요. 할 수 없지. 이거라도 정성껏 대접합시다.
아내를 위로하며 솥뚜껑을 연 막내는 깜짝 놀랐어요. 솥 안에는 풀뿌리가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이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세상에,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손님을 대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내 부부는 손님에게 빵을 내놓았어요. 그러고는 서둘러 손님이 마실 물을 길어왔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컵에 물을 따르자 포도주로 변했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막내 부부는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 순간 거지는 지팡이를 들어 하늘에 십자가를 그었어요. 그러자 허름한 오두막이 화려한 궁전으로 변했답니다. 당신들 곁에는 항상 하느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어느새 거지는 천사로 변해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어요. 마음씨 착한 막내 부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죄수도 불쌍히 여긴 윤필상. 윤필상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랍니다. 세조 임금 때인 어느 날 윤필상이 형방승지로서 숙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한겨울 날씨는 살을 애는 듯 추웠답니다. 대단한 추위로다. 이렇듯 두툼하게 껴입었는데도 얼음 같은 찬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드는구나. 몸을 움츠리던 윤필상은 불현듯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얼마나 견디기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였답니다. 죄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추위에 얼마나 괴로울꼬. 가벼운 죄인들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석방시켜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죄가 무거운 죄인들에게도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두꺼운 속옷이라도 넣어주면 좋을 터인데. 감옥에 가두는 것은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새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인데 그럴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얼어 죽는다면 얼마나 불쌍한가. 윤필상은 죄수들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불안하기만 하였답니다. 혹시 임금님께서도 지금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나 않을까? 윤필상은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았어요. 임금도 자기처럼 죄수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숙직 당번인 자기를 부르게 될 것이지요. 그런 예감이 들자 윤필상은 불이 나게 서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의 명단을 적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낱낱이 그들의 제목과 형의 정도를 자세히 조사해서 작은 책에 옮겨 쓰기 시작하였답니다. 지금 당장 들라시는 상감마마의 분부이시오. 새벽 무렵 임금이 급히 형방승지를 부른다는 정갈이 왔답니다. 기다리고 있던 윤필상은 미리 적어둔 작은 책을 소매 속에 넣고 서둘러 임금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갔지요. 세조 임금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용상에 앉아 윤필상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윤필상도 마찬가지로 지금껏 잠을 못 이루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어요. 마마, 형방승지 윤필상 대령했사옵니다. 오냐, 형방승지는 들으라.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따뜻한 방에서 옷을 껴입고 있어도 추위를 견디기가 어렵다. 하물며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얼마나 춥겠느냐. 이런 추운 날이면 더러는 얼어 죽는 죄수도 있을 것이다. 먼 지방은 안 되겠지만 서울에 있는 죄수들의 명단과 제목을 모조리 적어 올리라. 임금의 분부가 떨어지자마자
윤필상은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명단을 소매 속에서 꺼내었어요. 신이 형방의 일을 맡고 있어 대략 알고 있사옵니다. 여기 가져왔사옵니다. 윤필상은 그 자리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의 숫자는 총 얼마이며 지은 죄는 어떤 것인지 등 죄수들의 형편을 낱낱이 아뢰었답니다. 놀라운지고 그걸 어찌 미리 준비해 왔는고. 세조 임금은 윤필상의 생각이 깊음과 그 치밀함을 크게 칭찬하고 상을 내렸답니다. 그 후 그는 계속 벼슬이 올라 성종대의 영의정에까지 올랐답니다. 호수 속에 사는 가족. 옛날 중국의 시후라는 커다란 호수 근처에 살구나무 마을이라는 뜻의 싱화촌이 있었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치엔이라는 농부는 아내와 함께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였지요. 하지만 살림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살구꽃이 활짝 핀 어느 봄날이었어요. 이 부부에게 귀여운 딸이 태어났답니다. 부부는 딸에게 살구꽃 아가씨라는 뜻의 싱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어느 해 여름날, 딸은 살구나무에서 크고 잘 익은 살구를 발견하였어요. 우와, 정말 잘 익었다. 엄마한테 갖다 드려야지. 딸은 팔을 쭉 뻗어 살구를 땄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나를 놓아줘. 딸은 깜짝 놀라 살구를 떨어뜨렸어요. 살구는 대구르르 구르다가 선녀처럼 예쁜 아가씨로 변하였지요. 딸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가씨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살구의 요정이란다. 나를 놓아주면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딸이 방긋 웃으며 말하였어요. 놓아줄 테니 안심하세요. 저는 아무 소원이 없답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니까요. 살구의 요정은 비녀를 빼주면서 말하였어요. 정말 고운 마음을 가졌구나.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금비녀를 줄 테니 받아라. 이 금비녀를 3번 두드리고 소원을 말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야. 딸은 금비녀를 받아들었어요. 그 순간 살구의 요정은 어디론가 사라졌답니다. 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금비녀를 잘 간직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딸은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답니다. 그 사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지요. 딸은 어머니를 도와 열심히 일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였지요. 아이고, 부지런하기도 하지. 배는 또 얼마나 잘 잔다고요. 딸은 시집갈 나이가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딸을 며느리로 맞으려고 야단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지요. 얘야, 너는 어떤 사람에게 시집 가고 싶으냐? 저는 지금까지 외롭게 지냈어요. 그래서 가족이 많은 집에 시집 가고 싶어요. 딸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답니다. 그 무렵 이웃 마을에 사는 숭 할아버지가 싱찬네 집에 중매쟁이를 보내었어요. 숭 할아버지는 아들만 9을 두었는데 모두 장가를 보내고 이제 막내 아들만 남았답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말하였어요. 숭 할아버지네 9째 아들을 멀리서 본 적이 있어요. 아주 부지런하고 믿음직해 보이던걸요. 그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집으로 시집가면 보나마나
고생할 게 뻔하구나. 재산은 많지 않은데 식구들은 바글바글 하지 않니? 그러니 굶기를 밥 먹듯 할 것이다. 딸이 중매쟁이에게 말하였어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다면 결혼하겠다고 전해주십시오. 절대로 폐를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딸과 함께 살 수만 있으면 아무래도 좋았으니까요. 중매쟁이는 할아버지한테 딸의 말을 그대로 전했답니다. 할아버지는 기꺼이 결혼을 승낙하였어요. 딸을 기특하게 여겼거든요. 얼마 뒤 딸은 숭 할아버지의 막내 아들과 결혼했답니다. 어머니도 할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숭 할아버지의 집안은 예전보다 훨씬 화목해졌어요. 가족들은 서로 도우며 더 열심히 일하였지요. 할아버지네 재산은 점점 늘어만 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딸의 칭찬을 하였어요. 숭 할아버지네는 칭찬을 며느리로 맡고 나서부터 집안이 활짝 피었어요. 칭찬은 선녀처럼 곱고 일도 아주 잘한대요. 숭 할아버지는 정말 복도 많으셔. 딸에 대한 소문은 임금님의 귀에도 들어갔답니다. 욕심 많은 임금님은 이미 왕비가 여럿인데도 칭찬을 또 왕비로 삼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임금님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하였지요. 여봐라, 소문이 자자한 칭찬을 데려오너라. 한 신하가 반대하고 나섰답니다. 임금님, 칭찬을 데려오면 백성들이 원망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쓰십시오. 어떤 방법을 쓴단 말이냐? 칭찬네 집안 사람들은 서로 도와 집안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으로 살구 하나를 내리십시오. 그래서 살구 하나를 온 가족이 똑같이 나누라고 명하십시오. 식구들이 많아 작은 살구를 식구 수대로 똑같이 나누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내린 상을 소홀히 한 죄로 칭찬을 잡아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구나. 당장 살구 하나를 내리도록 하라. 신하는 그 길로 살구를 들고 칭찬의 집을 찾아가 임금님의 분부를 전하였답니다. 임금님께서 너희 가족이 모범을 보였다 하여 이 살구를 상으로 내리셨다. 그러니 온 가족이 임금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똑같이 나누어 먹도록 하거라. 할아버지네 가족들은 살구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였지요. 하지만 칭찬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답니다. 살구를 공손히 받아 으깬 다음 물을 붓고 끓였지요. 살구차가 만들어지자 온 가족이 한 잔씩 나누어 마셨어요. 신하는 궁전으로 돌아가 임금님에게 보고했답니다. 참으로 슬기로운 여자로구나. 신하의 말을 듣고 난 임금님은 칭찬을 더욱더 왕비로 맡고 싶었어요. 하지만 핑계가 떠오르지 않자 이렇게 명령했답니다. 할 수 없다. 강제로라도 끌고 오너라. 신하는 여러 병사를 이끌고 칭찬의 집으로 가서 임금님의 명령을 전하였답니다. 가족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칭찬의 어머니는 정신을 잃었고 숭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숭 할아버지의 아들들은 화가 나서 병사들에게 덤벼들었어요. 하지만 병사들의 수가 워낙 많아 당할 수가 없었지요. 그때 칭찬이 신하에게 말했답니다. 임금님의 분부를 따르겠어요. 그러니 준비할 시간을 주세요. 잘 생각했다.
밖에서 기다릴 테니 준비하고 나오너라. 신하가 집 밖으로 나가자 싱찬은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말하였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방법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싱찬은 그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온 금비녀를 꺼내었어요. 어릴 적에 살구의 요정에게 받은 금비녀였지요. 싱찬은 금비녀를 3번 두드리고 나서 말하였답니다. 금비녀야, 금비녀야, 우리 가족과 모든 살림살이를 시우 호수 속으로 옮겨다오. 고약한 임금님의 눈에 띄지 않고 오순도순 살 수 있게 말이야. 싱찬이 소원을 말하자 갑자기 세찬 회오리 바람이 불었답니다. 싱찬의 집을 포위하고 있던 신하와 병사들은 바람에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싱찬의 집과 가족들은 어느새 시우 호수의 물속으로 들어와 있었지요. 그 뒤 마을 사람들은 싱찬의 집과 가족을 2번 다시 볼 수 없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싱찬을 보지 못하는 것을 몹시 아쉬워했어요. 힘들 때마다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으니까요. 하루는 한 농부가 쟁기를 구하지 못해 쩔쩔맸답니다. 농부는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하였어요. 만약 숭 할아버지네가 저 시우 호수 속에 살고 있다면 내 부탁을 들어줄지도 모르지. 농부는 싱찬에게 편지를 써서 시우 호수 물 위에 띄었답니다. 그러자 얼마 뒤 거짓말처럼 쟁기가 물 위로 불쑥 떠올랐어요. 역시 싱찬은 시우 호수 속에 살고 있었구나. 농부는 기뻐하며 온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싱찬에게 고마워했어요. 시후 호수 속에 살면서도 마을 사람들을 위해 꼼꼼히 신경을 써주었으니까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은 편지를 써서 시우 호수 물 위에 띄웠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김없이 물 위로 떠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욕심쟁이가 싱찬에게 많은 물건을 빌리고는 돌려주지 않았지요. 그런 뒤로는 마을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편지로 써서 시우 호수 물 위에 띄어도 더 이상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백정과 어사. 이것은 그리 멀지 않은 옛날 이야기랍니다. 서울 성 밖에 고씨 성을 가진 백정이 한 사람 있었는데 억척으로 일을 해서 돈을 수만금 모았지요. 근처에서는 견줄 사람이 없을 만큼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백정이 아무리 부자가 되면 뭘 하겠어요. 천한 백정이라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놈 저놈 해대니 천대를 안 받고 가난하게 사느니만 못하였지요. 이 백정이 사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윤시성을 가진 양반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사는 게 너무 가난했지요. 너무나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나랏돈을 좀 꾸어다 쓴 모양인데 그것도 못 갚을 형편이 되었어요. 나랏돈을 갚아야 할 기한이 내일 모레라 이 양반은 그저 취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백정이 그 사정을 알고 하루는 남의 눈을 피해 밤중에 가만히 돈을 한 바리 싣고 양반 집을 찾아갔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양반은 양반이라 전한 백정은 드릴 수 없다고 하인들이 문간에서 내쫓는 것을 어찌 빌고 빌어 겨우 양반을 만났지요.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꿇어앉아서 외람된 말씀이오나 듣자니 나리께서 나랏돈을 갚지 못해 걱정하신다기에 돈을 좀 싣고 왔습니다요. 천한 돈이나마 소용에 닿으시거든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서 돈을 내놓았어요. 양반이 보니 그 돈이면 빌려 쓴 나랏돈을 갚고도 남겠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이 배를 만난 격이지만은 양반 체면에 넙죽 받을 수가 있나요? 점잖게 사양을 했지요. 그것이 너한테도 중한 돈일 터인데 내가 어찌 까닭없이 받겠느냐. 소인이 비록 미천한 몸이지만은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습니다요. 이것을 드린다고 해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 괴념치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이쯤 되니 양반도 더 사양을 못하고 돈을 받았어요. 그 돈 덕분에 양반은 나랏돈을 갚고 한숨 돌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 백정은 가산을 모두 팔아가지고 서울을 떠나 저 경상도 안동 땅으로 내려갔답니다. 천대받고 사는 것이 하도 싫어서 내일 모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양반 행세나 한번 해보자고 내려갔지요. 낯설고 물선 곳에 가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을 테니 양반 행세를 한들 어떠랴 싶었던 게지요. 안동 땅에서도 양반이 제일 많다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사는데 이 사람이 양반 행세를 하면서도 다른 양반들과 어울리지를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거든요. 원 평생 백정 노릇만 해왔으니 양반 노릇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말이지요. 섣불리 어울리다가는 본색이 탄로 날 것 같으니 두문불출하고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양반들이 저렇게 예의 범절도 모르는 걸 보니 필시 근본도 없는 상권 나부랭일 거라느니 뭐니 별별 소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때맞춰 들려오는 소문이 전에 저한테서 돈을 받은 서울 양반이 큰 벼슬을 하게 됐다고 그러거든요. 옳았구나 하고 양반들 많이 모인 곳에 가서 큰 소리를 쳤지요. 인사가 늦어 미안하게 됐소이다. 저로 말하면 이번에 큰 벼슬 자리에 오른 윤아묵의 대감과 아주 가까운 사이요. 그만해도 좋으련만 다른 양반들이 어떤 사이냐고 자꾸 묻기에 그 양반이 자기 매형이라고 거짓으로 둘러댔어요. 그 뒤부터는 다른 양반들도 괄시를 하지 못하였지요. 본래 양반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벼슬아치라면 껍벅 죽는 데다가 촌수라면 사돈의 팔촌까지도 끌어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그럴 수밖에요.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 그 고을에 와 있던 암행어사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이 공교롭게 되느라고 글쎄 그 암행어사가 바로 윤아묵의 대감의 맏아들이지 뭐예요. 암행어사가 소문을 들어보니 고 아묵이라는 양반이 자기 외삼촌이 된다는 얘긴데 저한테는 그런 외삼촌이 없거든요. 이건 필시 무슨 곡절이 있겠거니 싶어 암행어사가 하루는 고 백정네 집을 찾아갔어요. 투자하니 이댁 주인이 윤아묵의 대감의 처남이라고 하는데 내가 바로 그 윤아묵의 아들이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외삼촌이 없으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고 백정이 들으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 뭐예요. 아이고 내가 왜 쓸데없는 허풍을 떨어가지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싶어 죽을 맛이에요. 암행어사 앞에 넙죽 엎드려 사죄를 하고 그동안의 사정을 죄다 털어놓았지요. 백정으로 천대받고 사는 것이 하도 원통하여 양반 행세나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죽을 죄를 저질렀다고 말이에요. 암행어사가 들어보니 저희 아버지가 늘 은인이라고 이야기하던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염려 말라고 하고는 다음에 관가에서 사람이 오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일러주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고백정이 사는 집의 관가에서 사령들이 큰 가마를 메고 들이닥쳤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무슨 일인가 하고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사령들이 가마를 마당에 내려놓고는 암행어사 본부 받들고 왔습니다 하고 야단이 났어요. 고백정은 대연하게 마루에 앉아서 잔뜩 점잔을 빼고 있지요. 그래, 무슨 분부냐?
어사께서 이댁 나리의 생질이라 하시면서 나리를 모셔오면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고백정은 마루를 탕탕 치면서 마구 노발대발하였어요. 뭐라고? 그놈이 암행어사로 왔으면 마땅히 제 발로 나를 찾아와서 인사를 해야지 감히 어른을 오라가라 하느냐? 이쯤 되니 구경 왔던 동네 양반들이 놀라서 눈망울이 화등잔 만해졌어요. 고을 관장도 벌벌 떠는 암행어사에게 이놈 저놈 하면서 욕을 해대니 놀랄 수밖에요. 이게 다 암행어사와 짜고 하는 일이지만 사정을 모르는 동네 양반들은 과연 지체가 하늘을 찌르는 양반이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백정 앞에서 설설 기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고백정은 다른 양반들이 우러러보는 몸이 되어 잘 살았지요. 그런데 일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그게 아니에요. 암행어사가 서울에 올라가 아버지에게 이 일을 낱낱이 고해 바쳤거든요. 그러니 아버지도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둘째 아들이 그만 심술을 부린단 말이에요. 아니 형님, 그래 그 천한 백정놈을 우리 외숙이라고 떠들고 다녔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비록 백정이라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공경에 빠졌을 때 도와주지 않았느냐.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천한 것이 양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길로 떨쳐 일어나 경상도 안동 땅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자마자 바로 관가에 가서는 자기는 서울 윤아무개 대감의 둘째 아들이며 얼마 전에 다녀간 암행어사의 동생인데 죄인 잡으러 왔으니 어서 사령들을 부르라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그러니 골원이고 육방 관속이고 설설 기면서 사령들을 불러 모았어요. 윤가가 사령들에게 호령하기를 내 외숙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고 아무개가 실은 백정놈이니 어서 가서 그놈을 잡아오너라 하니 사령들은 영분도 모르고 고백정네 집에 갈 수밖에요. 가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와서 잡아오란다고 말했지요. 고백정이 들으니 이것 참 큰일이 나도 보통 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죽여주십시오 할 수도 없고 그 심술 사나운 놈한테 대들 수도 없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더라고 좋은 깨가 번개같이 떠올랐어요. 고백정이 시치미를 뚝 떼고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한번 미치더니 그 병이 도진개로군. 어서 가보세나 하고 사령들을 앞세우고 관가에 갔어요. 가보니 윤가는 낯이 불그락 푸르락 해가지고 서 있다가 고백정이 의관을 갖추고 활기를 치며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에 불이 일어가지고는 애꿎은 사령들에게 불호령을 내렸지요. 이놈들아, 저 못된 백정놈을 오라를 지워 끌고 오지 않고 어째 걸어 들어오게 하느냐? 당장 오라를 지워라. 그런데도 고백정은 태연하게 사령들을 돌아보며 내가 뭐라고 하더냐? 저 눈잡이 돌아가는 것 좀 보아라.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으니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어서 묶어라. 하였어요. 그러니 사령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겠어요? 하나는 눈에 불을 켜가지고 고래고래 악을 쓰고 하나는 태연자약하게 뒷짐을 지고 서 있으니 당연히 태연한 쪽 말을 듣지요. 당장 달려들어 윤가를 꽁꽁 묶었어요. 이놈들 이게 무슨 짓이냐? 백정놈은 저기 있는데 왜 나를 묶느냐? 그러나 마나 고백정은 천연덕스럽게 사령들에게 약속을 한단 구해오라고 해서는 저 아이가 어릴 때도 저러는 걸 내가 쑥뜸으로 고친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뜸을 지지면 나을 게다 하고는 뜸장을 주먹만하게 비벼가지고 윤가의 등에다 붙여놓고 불을 그어댄단 말이에요.
맨살에 쑥이 타들어가니 죽을 맛이에요.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야, 이 못된 백정놈이 날 죽이네. 어허, 이번에는 너무 많이 미쳐서 한두 곳 둬서는 안 되겠구나. 한 10곳을 찢으면 나을지도 모르겠군. 뜸장을 한꺼번에 10개를 비벼가지고 등에다 붙여놓고는 불을 붙여놓으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아주 등살이 벗겨지는 것 같았지요. 아이고, 아이고. 아직 정신이 덜 들었나 보구나. 한 100곳을 더 찢어볼까? 윤가가 그 말을 들으니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거든요. 아이고, 외삼촌, 정신이 듭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웬걸, 다시는 병이 도지지 않게 좀 더 뜨자꾸나. 아니요, 다시는 안 그럴 겁니다. 그게 정말이냐? 예, 풀어만 주시면 2말 안고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받고 풀어줬지요. 그러니 찍소리 않고 서울로 올라가더래요. 고백정은 그 뒤로도 양반 행세를 하며 잘 살았답니다.